안녕하세요. 생명의 신비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은 브라시노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제스몬산 호르몬 그리고 살리신산 호르몬 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이제 앱시스산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웠고요. 이 시간에는 브라시노 스테로이드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과 제스몬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 살리신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장미와 비타민 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시노 스테로이드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은 식물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브라시노 스테로이드가 확인되어서 식물에도 동물처럼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브라시노 스테로이드가 만들어지지 않는 식물은 공통적으로 심하게 왜소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브라시노 스테로이드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이 세포 신장과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시노 스테로이드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은 가뭄 등 환경 스트레스와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작물을 튼튼하게 키워서 수확량을 높이는 데 브라시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튼튼하게 키워서 수확량을 높이는데 이 호르몬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브라시노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브라시노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식물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스몬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과 살리신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스몬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과 살리신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은 식물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초식 동물이나 곤충이 식물의 잎을 갉아먹으면서,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식물의 잎을 갉아먹거나 또 곤충이 식물의 잎을 갉아먹으면서 상처를 내거나 병원균에 감염된다고 하면 바로 이 제스몬산과 살리실산의 합성이 유도가 됩니다. 이들 호르몬은 병원균의 침입을 막도록 방어막을 치거나 방어물질이나 독성물질을 생산하여 세균의 활동을 막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염된 주위의 식물세포를 완전히 사멸시킴으로써 병충해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이러한 반응을 과민 반응, 하이퍼센서티브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특히 메틸제스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과 향기가 있어서 감염된 식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에게도 경고를 보내주어서 면역 상태를 유도하고 병충해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이 그 성분이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여 사람의 통증과 발열을 완화시키는 데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던 살리실산, 이 아스피린이 바로 식물에서도 질병 방어 면역 작용에 관여하는 중심 호르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제스몬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은 식물의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제스몬산과 살리실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스몬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과 살리실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 가지처럼 설명했는데 다른 것입니다. 식물의 질병 저항성 면역 반응은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또 전신 방어 반응이라고도 하는데요. 신호 전달 물질로서 제스몬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과 살리신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기능을 합니다. 자, 먼저 과민 반응을 보면 병원균이 침입한 세포나
병원균이 침입한 식물세포나 식물의 잎을 죽이고 병원균의 확산을 막아서 식물체 전체가 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과민 반응이 일어나려면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비병원성 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저항성 인자를 식물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된 잎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민 반응 현상에 대한 그림이 있고요. 또 병균에 감염된 잎에서는 HR 반응, 즉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병원균의 확산을 막고 또 직접 감염되지 않은 잎으로 신호가 전달되어서 전신 방어 반응이 유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식물에 제스몬산 스트레스 호르몬과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과 살리질산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에는 이제 앱시스산과 브라시노스테로이드와 제스몬산과 살리실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 호르몬은 동물 호르몬에 비해서 종류도 매우 적고 또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를 주관하는 내분비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거의 모든 식물 부위에서 환경자극이나 발달 단계 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호르몬이 즉각적으로 합성이 되고요. 호르몬의 민감도나 호르몬 간 상호작용의 균형에 의해서 적은 수의 호르몬만으로도 식물의 조직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경이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물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특별히 앱시스산, 그다음에 브라시노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다음에 제스몬산 호르몬, 살리신산 호르몬이고 특별히 살리신산 호르몬은 사람들이 쓰는 아스피린의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푸른 장미와 비타민 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장미는 신비로움과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현실 속에서 오랫동안 장미 연구가들은 형용색색의 장미를 만들어냈지만 푸른색을 띤 장미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미에는 델피딘이라는 푸른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2004년 일본과 호주의 회사에서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푸른 장미와 카네이션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방법은 푸른색 꽃을 피우는 펜지라고 하는 꽃과 붓꽃에서 푸른색 꽃을 피우는 펜지꽃과 푸른색 꽃을 피우는 붓꽃에서 델피딘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분리해내 가지고 장미의 유전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푸른 장미의 성공은 생명공학 기술을 통한 고전 육종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불가능을 극복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업생명공학 기술은 농산물의 영양 가치를 높이거나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푸른 장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농업생명기술의 그 발달, 농업생명기술의 그 위치를 우리에게 가늠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푸른 장미 생명공학 작물에 대해서 푸른 장미라고 하는 생명공학 작물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농업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농업 형질이 개선됐다는 거죠. 제초제 저항성 작물이나 해충 저항성 작물, 병 저항성 작물, 영양 개선 작물, 의약품 생산 작물, 가뭄 내성 작물 등이 농업생명공학의 기술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공학 작물로서의 푸른 장미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장미의 DFR 유전자 발현을 끈다. 두 번째로 펜지의 유전자를 도입해서 푸른색의 기초를 확립한다.
세 번째로 붓꽃에 DFR 유전자를 도입한다. 이런 순서입니다. 즉 일반 육종에서 만들어지는 장미의 색깔은 이렇게 빨간색이거나 주황색이죠. 일반 장미 색깔. 그런데 플로리덴 장미에서 장미의 푸른색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펜지 유전자와 그다음에 붓꽃에 DFR 유전자가 도입되어서 푸른색의 장미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술로 동일한 원리로 이제 황금쌀이라고 하는 생명공학 작물이 탄생이 되었는데요. 황금쌀, 즉 골든 라이스는 스위스의 포트리쿠스 박사가 노란색 수선화와 미생물에서 분리한 유전자 2개를 쌀에 도입하여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캐로틴 함량을 획기적으로 높인 생명공학 품종입니다. 쌀알이 황금처럼 선명한 노란색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쌀 속에 원래 쌀을 먹으면 탄수화물인데 쌀을 먹으면 비타민 A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채소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황금쌀을 먹으면 이제 쌀을 먹는 거하고 채소를 먹는 거하고 같이 먹는 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황금쌀 골든 라이스는 이제 어떤 걸 활용하냐면 이제 푸른 장미에서는 지금 붓꽃 유전자하고 펜지 유전자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황금쌀의 경우에는 이제 수선화에서 분리한 유전자, 그다음에 미생물 세균에서 분리한 유전자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처럼 당근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쉽게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비타민 A 결핍으로 실명에 처할 위험이 큰 가난한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에게 황금쌀을 지원할 그런 이제 호재가 생긴 거죠. 생명공학 작물인 황금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황금쌀은 비타민 A 결핍으로 실명에 처할 위험이 큰 가난한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에게 황금쌀을 지원함으로써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발된 것입니다. 왼쪽이 보통 쌀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황금쌀인데요. 골든 라이스. 쌀의 배유에서 베타캐로틴 생합성을 하기 위해 도입한 유전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라닐 이 인산염, 제라닐 이 인산염에다가 수선화에서 분리한 파이토엔 합성 유전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엔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에서 분리한 파이토엔 이중 불포화 효소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제타 캐로틴이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에서 분리한 파이토엔 이중 불포화 효소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라이코펜이 되고, 그다음에 원래 쌀이 가지고 있던 라이코펜에 의해서 베타 캐로틴이 된다. 이런 것인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일반 쌀에다가 수선화의 유전자와 미생물 유전자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 그래서 생명공학 작물로서의 푸른 장미, 그리고 생명공학 작물로서의 황금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공학 작물로서의 푸른 장미는 장미가 푸른색을 띠지 못하게 했었는데 장미의 색깔을 푸른색으로 했다는 것이고, 또 황금쌀은 쌀에다가 비타민 A 성분이 쌀이 없었는데 비타민 A 성분을 집어넣은 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변하지 않은 사과와 양송이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식물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 또 식물의 어떤 사이보그 식물, 그다음에 식물 공장, 디지털 농업 등 획기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후각과 식물의 촉각과 식물의 시각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식물도 동물에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 활용되어 있는 것처럼 식물도 생명공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물에 있는 생명공학 기술보다 식물의 생명공학 기술이 더 부담이 없이 더 확대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사과를 잘라두면 금방 갈색으로 변해서 맛이 없어 보이는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 사과는 이렇게 깔아놓으면 이렇게 갈변 현상이 나타나죠. 그 이유는 과일에는 갈변시키는 효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페놀 옥시다제라고 하는 PPO라고 하는 성분 때문입니다. 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탄생한 북극 사과, 아크틱 애플. 이게 북극 사과 품종이고요.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한 이제 사과입니다. 이 아크틱 애플은 잘라도 쉽게 갈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유전자 침묵 기술을 이용해서 갈변 효소를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진 사일런싱입니다. 유전자 침묵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은 농업 분야에서 최근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신기술인데요. 최근에는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쓸 때 이제 스페링을 책에 있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크리스퍼 카스9 대문자로 C, 대문자로 R, 대문자로 I, 대문자로 S, 대문자로 P, 대문자로 R, 그다음에 줄 긋고 대문자로 C, 소문자로 A, 소문자로 S,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9, 그다음에 가로 닫고 이게 이제 크리스퍼 카스9입니다.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탄생한 양송이 버섯이 세계 최초로 미국 농무성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갈변 요소의 DNA 염기 서열 2개만을 변경하여 양송이 버섯이 쉽게 갈변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갈변하지 않는 감자, 이거 지금 갈변하지 않는 감자, 갈변하지 않는 양송이 버섯, 갈변하지 않는 북극사과, 아크틱 애플, 이런 건 전부 다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적용하는 그 농산물 품종이 다른 거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갈변하지 않는 감자는 연간 버려지는 양이 수백만 톤에 달하는 감자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절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가위 작물은 기존의 GM 작물과 달리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GMO로 규제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시험 재배하지 않고도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키위나 바나나나 카카오나 딸기나 파파야 등 모든 과일의 유전자 편집 기술 적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적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유전자 편집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씨 없는 수박을 먹는다든지 해도 씨 없는 수박 같은 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씨 없는 수박을 땅에다 묻으면 씨 없는 수박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씨 없는 수박을 우리가 먹고 있어도 씨 없는 수박으로 인해서 어떤 기형이 생긴다든지 우리 몸에 피해가 된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이런 이제 유전자 변형을 한다고 해도 또 크게 동물의 몸에 피해가 없습니다. 대부분. 유전자 조작 식품, GMO 식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갈변하지 않는 사과, 갈변하지 않는 양송이 버섯, 갈변하지 않는 감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갈변하지 않는 키위, 갈변하지 않는 바나나, 갈변하지 않는 카카오, 갈변하지 않는 딸기, 갈변하지 않는 파파야 등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 카스9에 의해서 유전자 가외 기술로 탄생한 이러한 유전자 편집 농작물이
이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식물의 삶과 식물의 행동, 식물의 감각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갈변하지 않는 사과와 갈변하지 않는 양송이 버섯 등 이러한 새로운 생명 기술로 개발된 갈변하지 않는 이러한 과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또 인간이 오랫동안 성공하지 못했던 이러한 푸른색의 장미를 만들었고, 또 골든 라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채소를 동시에 먹는 효과를 내는 것들, 이렇게 생명공학 기술은 우리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농업을 개선시키며 인류 식량 문제를 이렇게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오감각이 있듯이 식물에게도 오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물에게도 시각이 있고, 식물에게도 청각이 있으며, 식물에게도 후각이 있고, 식물에게도 미각이 있고, 식물에게도 촉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고 식물도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식물도 제스몬산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또 식물도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또 식물도 앱시스산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식물도 동물과 동일하게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생장 촉진을 하고 또는 생장 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식물의 호르몬을 잘 활용하면 덜 익은 과일을 익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빨리 익지 않고 천천히 익게 해서 과일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공장, 식물 공장, 토양과 토양이 필요 없는, 토지가 필요 없는 이러한 환경에서, 또 햇빛과 토양이 필요 없는 곳에서 LED 인공광과 또 이런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토양이 없이 식물을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식물 표현체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식물에게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통해서 마치 식물이 미각을 느끼는 것처럼, 마치 식물이 촉각을 느끼는 것처럼, 식물이 마치 이러한 후각을 느끼는 것처럼 성장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식물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식물도 이렇게 이제 덩굴송과 같이 굴축성을 가지면서 자라고 물체를 휘어감기도 하고, 또 식물 중에서 어떤 이제 이렇게 식충식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들도 있고요. 식물들도 여전히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굴광성, 햇빛이 많은 쪽으로 식물이 항상 그쪽으로 줄기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 그리고 식물은 물이 있는 방향으로 식물의 뿌리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 또 식물은 그 굴중성이라고 그래서 지구 중력에 반응해서 줄기는 위로 올라가고 뿌리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동물은 이제 움직이는 물건이다 해서 동물인데, 식물은 이제 심어진 물건이라 해서 식물이지만은 식물도 여전히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식물 중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식물, 그거는 병이 걸린 것이고, 식물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식물이 꽃이 피는 시기를 알려주는 시계가 바로 피토크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피토크롬에서 식물이 계절을 알아차리고, 식물도 밤과 낮을 알아차리며 잠자는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을 식물도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잎사귀와 달리 광합성 물질을 광합성 산물을 보관하는 이제 열매라든지 또 뿌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쌀이나 옥수수나 감자 등이죠. 또 식물 사이보그 식물에 대해서 사이보그 플랜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식물의 삶의 신비와 식물의 행동의 신비, 식물의 이런 촉각 등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